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미쳤다. 2. 1억 개의 폭탄. 3. 인텔은 미국을 반대. 의외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의외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난 2020년 5월 31일 우리 군은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항공폭탄용 유도 키트를 추가로 해외 직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PS 유도폭탄 4차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5,000개의 2,000파운드급 폭탄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탄두 중량 0.9톤 수준의 유도 키트와 추가적인 탄체가 도입됐습니다. GPS 유도 키트 GBU 31JDAM이 유도키로 도입됐고 일반적인 멍텅구리 폭탄 MK84 또 벙커를 관통하는 BLU 109 관통 폭탄이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항공 유도폭탄 재고가 10,000발을 넘어섰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 정도 비축량이면 무려 60일 동안 총력을 다한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규모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오히려 격분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한국형 JDAM이라며 500파운드급 정밀유도 키트 KHGB를 수천 발이나 도입했으면서 갑자기 외산을 또 사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KHGB 1200발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국산 유도 키트를 값싸게 만들 기술이 있는데 뜬금없이 외산을 추가 구매해 대형 유도 키트 개발을 늦추고 외환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KHGB가 사실 전투에 쓸 수 없는 폐품이라 외산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유도 키트 KHGB와 GPS 유도폭탄 4차 사업에 얽힌 숨겨졌던 여러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로 중국이나 일본을 충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현무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중국의 산샤댐이나 일본의 원전을 부순다고 할지라도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지난 7월 7일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곧 5개월 참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동안 총 3,000발의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풍마다 보유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 재고치를 최대치로 계산한 것이 7. 그중 제대로 작동하는 미사일의 수량이 5,000발 정도라고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쟁으로 열풍마다 전체 보유한 미사일 60%를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사용한 미사일 대부분이 KH-47, KH-101 순항미사일이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같은 첨단 미사일이라 1960년대 전후에 생산된 구식 미사일인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열풍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아직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탈환 인지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정군의 절반을 동원한 돈바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수세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돈바스 전선마저도 서방이 지원한 하이마트와 270mLRS의 로켓 세례에 보급이 파괴되어 진격이 정체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발 한 발이 매우 정확하고 강력하지만 너무 비싸서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는 러시아조차 미사일 부족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미사일은 고가인데 반해 전쟁터에서 미사일보다 가치가 떨어져도 적을 공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무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사거리 300km만 슬래미아와 사거리 500km만 타우러스 같은 공대지 미사일을 수백 발씩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수천 개의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 안에는 우리 장병들을 살상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포와 방사포가 있어 모든 시설과 무기를 공대지 미사일로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공군은 소수의 대형 시설과 전략 목표, 그리고 고급 무기들에
강력한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공군이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미사일만으로 북한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공군은 미사일 외에도 다른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종류에 따라서는 미사일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항공폭탄입니다. 항공폭탄은 말 그대로 몸체를 폭약으로 가득 채운 폭탄입니다. 그만큼 성능은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모음체의 상당 부분을 기동을 위한 추진체에 할당해야 하는 미사일과 달리 모음체 대부분이 폭약이어서 같은 크기라면 폭탄이 훨씬 위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폭탄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유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탄체를 폭약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방향을 조정할 방법이 폭탄 뒤에 달린 격자형 꼬리날개뿐이라 목표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는 항공폭탄이 전부 미사일로 대체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까지 항공기의 모든 무장을 미사일로 교체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공군을 가진 미국조차 미사일만큼이나 항공폭탄을 애용합니다. 그 이유는 유도폭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유도폭탄이 제대로 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부터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레이저를 쫓아 목표에 충돌하는 레이저 유도폭탄패 이브 웨이가 첫 선을 보이면서 기존의 멍텅구리 폭탄에 유도키 특기를 장착해 값싼 유도폭탄의 정밀도를 미사일 수준으로 몰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 역시 다수의 레이저 유도폭탄을 보유 중인데요. 하지만 레이더 유도폭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포구나 폭설 등 악천후에서 제대로 조준이 만듭니다. 또 지성 및은 공중 및은 누군가 레이저를 계속 정확히 조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면한 말이지만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이런 조건을 항상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GPS 유도폭탄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군이 4차 GPS 유도폭탄 도입 사업으로 무려 5,000발이나 도입한 JDAM이 바로 이런 유도폭탄입니다. 유도 키트에 내장된 GPS 유도 장치로 지정된 좌표를 향해 정확히 낙하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JDAM의 경무 주로 1000에서 20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500kg에서 1톤 정도의 폭탄에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국군이 보유 중인 폭탄에는 500파운드급 폭탄이 아주 많습니다. 단 한 발의 대형 폭탄으로 정확히 부숴야 파괴되는 고가치 표적보다 일단 폭탄만 떨어뜨리면 부술 수 있지만 그 수가 많아서 1회 출격으로 최대한 많은 적을 잡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공군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500파운드용 유도키로 새롭게 개발한 것이 바로 KHGB 항공 유도 폭탄입니다.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HGB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했던 통샷 유도 키트를 참고해 만든 국산 GPS 유도 키트입니다. 롱샷의 특징인 긴 날개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사거리가 JDAM보다 무려 3배나 깁니다. 또 자유롭게 선회할 수 있어 지면에 노출된 표적뿐만 아니라 산 후사면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회가 가능한 것은 그만큼 날개가 크기 때문인데요. 날개가 큰 이 조종면을 이용해 날개 사이의 경사를 살짝만 조정해도 쉽게 좌우 선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말이 쉽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플래퍼론이라는 특수장치의 역할이 지대한데요. 플래퍼론은 노종면이라고도 부르는 플랩의 일종입니다. 플랩은 낮은 속도나 바듬각에서도 항공기의 높은 양력을 낼 수 있게 유지해주는 장치인데요. 한마디로 비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그 중에서 플래퍼론은 평시에는 항공기가 회전하는 롤링을 제어하는 일거론처럼 기능하다가 장치를 작동하면 플랩이 되는 장치인데요. KHGB 개발자에 따르면 이 플래퍼론 덕에 선회에 영향을 미치는 롤링과 고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피치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어 KHGB가 JDAM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그저 날개만 달아놓은 것 같지만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전수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폭탄 안의 빈 곳을 찾아서 시험용 계측 장치를 쑤셔 넣고 단 한 쌍뿐인 플랫퍼론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2개월 만에 겨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노력 덕에 KF-16, F-5F, F-15K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주력 기종에 모두 통합하는 데 성공해 범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 미국이 군용 GPS 수출을 허용한 덕에 KHGB에는 미군과 소수의 동맹군만 사용하는 군용 GPS 유도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GPS를 사용하는 국군의 다른 무기들보다 항체밍 성능까지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고성능 GPS 유도 키트를 만들어 놓고 왜 굳이 외산을 도입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017년 KHGB 양산을 선언하고 단 1년 만에 무려 1200발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때 아닌 방산 비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KHGB의 성능이 우리 군의 발표와 달리 형편없거나 노비스트의 돈을 받은 군 관계자가 외산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이에 대해 KHGB의 개발자가 해명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KHGB는 500에서 1 정도의 항공폭탄을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도 키트라 JDAM처럼 2000파운드 이상의 대형 항공폭탄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항공폭탄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크기를 키우면 비행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 단가가 급등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JDAM의 경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전폭기를 운용하는 미군이 막대한 규모를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합니다. 때문에 굳이 국산을 만들어서는 이국과 단가 경쟁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극비 기술도 아닌 곳에 굳이 국민의 혈세를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형 폭탄용 유도 키트 제작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 군의 사정에 맞는 소형 유도 키트인 KHGB 국산화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선택을 한 덕에 수출 실적도 쌓았는데요. 이니 KHGB의 성능을 알아보고 150발을 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즉 한국 기술이 수출을 통해 성능까지 검증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계자들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KHGB 키트를 이용해 공중에서 기뢰를 살포하는 항공 기뢰를 개발하는 등 기술 고도화에 매진 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많은 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미사일 만능론은 사기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사례로 말 수 있듯이 세계 최강 미국처럼 제공권을 장악한 채 수백 발의 미사일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핵탄두가 많이 미상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KHGB처럼 값싸고 볼품없는 무기라도 다양한 첨단 장비를 부착하면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많은 준전문가는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활성화 계획의 핵심인 인텔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텔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던 사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하고 JP모건 등 주요 투자사들이 인텔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투자를 연이어 받고 있어서 이국과 정반대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가 이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혔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장비를 전 세계 독점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이 EUV를 보유하는 순간 첨단 공정 기술력 확보의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이탈로 인해서 이국의 대중국 제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에 수라 임마의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무역규칙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해서 자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라 임마의 장관은 국회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 즉 국가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고위 관리는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선폭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EUV 장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EUV를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ASML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EUV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길 때 활용됩니다. 회로를 새기는 광원의 파장이 기존 장비와 비교해 14분의 1 수준으로 얇기 때문에 회로를 세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회선폭이 얇아지면 웨이퍼 한 판 안에서 나오는 칩수가 기존보다 많아집니다. 선폭이 좁을수록 작고 전력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고성능의 반도체를 웨이퍼에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는 연간 생산 물량이 40대 안팎에 불과한데 이마저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생산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EUV를 적기에 받지 못할 경우 미세 공정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업체 사이에서는 이를 먼저 공급받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미국이 ASML을 압박해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EUV 장비 수입이 가로막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왔기 때문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미국의 압력으로 자국 기업 ASML의 대중국 수출 허가를 보류해왔습니다. 네덜란드가 ASML의 중국 수출을 허가하는 순간 중국은 해당 장비를 몇 배의 웃돈을 얹어서라도 대규모 수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블룸버그는 슈라인 마 허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네덜란드의 반대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SML을 비롯해 유럽 국가 및 기업 입장에선 중국이 주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도 현재 유럽 경제가 중국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앨런 에스테 베지, 타군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NSC 기술, 국가안보 선임보좌관 등은 이달 중 네덜란드를 방문해 네덜란드 정부와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협상에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최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네덜란드의 마르크 류터 총리에게 세계 무역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류터 총리에게 우리는 경제와 무역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해야 하며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행동을 보면 네덜란드를 설득하고 함께하는 것이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패권을 쥐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ASML을 비롯한 글로벌 4대 반도체 첨단 장비 업체가 한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 외에 미국 AMET, 미국 랩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국내의 개발 제재조 센터 구축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 업체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비 제조사에 첨단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년씩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내 연구개발센터나 사업장이 신설될 경우 고질적인 반도체 부품 및 장비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ASML은 지난 16일 경기도 화학섬유 1만 6천 평방미터 약 4,840평 부지에 뉴 캠퍼스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ASML은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2,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뉴 캠퍼스에는 제제조 센터와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제조 센터는 심자외선 DUV,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의 폐기 부품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활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구형 장비를 이용해 새로운 EUV 장비를 한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ASML 직원과 고객사들을 위한 EUV, DUV 노광 장비 관련 교육이 진행됩니다. ASML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비를 수리하려면 네덜란드 본사까지 보내야 했다라며 우선 국내에서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향후 한국 업체들이 겪고 있는 부품 및 장비 공급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